리듬은 감동의 형식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리듬의 목적이고 존재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리듬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감동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감동이라는 것은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음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 뭐 이런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가장 좋은 방법은 송곳을 한번 팍 찔러보면 느낌이 오죠. 아프다는 느낌이 오죠. 다시 말하면은 이 감동,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자극입니다. 자극. 그 어디다 자극을 주느냐? 감각기관에 자극을 줘요. 그럼 감각기관이라면 눈, 귀, 피부, 또 코, 입맛, 이 모든 오관을 통해서 자극을 주죠. 그러니까 이 오관을 통해서 그 음악은 귀에다만 자극을 주는 것이 특징이고, 그림은 눈에 자극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럼 시는 어디다 자극을 주냐? 눈에다 줄 수도 있고, 귀에다 줄 수도 있고, 입에다 줄 수도 있고, 혀에다 줄 수도 있고, 다 온몸에 줄 수도 있습니다. 오관을 통해서 자극을 준다. 그러니까 시어를 쓸 때 그런 거 오관을 자극할 수 있는 시어, 그걸 우리는 이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 감동의 형식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리듬 하면은 그것은 기본적인 것은 음성적 형식이다. 두 번째는 모든 동작의 원리가 리듬이다. 그 다음에는 감동의 형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다시 더 거기에 추가해서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런데 리듬은 감동만이 아니라 의미의 효과적 표현 방법이기도 하다. 이겁니다. 이걸 이제 오늘 확실히 한다면 리듬이라는 게 왜 시에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리듬하면 감동의 형식이다. 이것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리듬은 감동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럼 우리는 의미, 그 글자라고 하는 것은 다 의미가 있는데 그 리듬이 거기에도 작용하는가? 네, 바로 거기에도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부분은 바로 리듬은 의미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의미와도 관계가 깊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의미란 뭐냐? 여러분들, 의미, 뜻. 의미가 뭐냐? 어떤 말이나 글이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다. 나는 이 마지막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의미가 무엇인지 문장을 보고 이게 무슨 의미지? 네. 어떤 사물이나 일, 행동 따위가 지니는 가치나 중요성, 그의 시는 한국의 시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어떤 의미를 가질까? 어떤 일이나 행동 따위에 담겨있는 뜻이나 의도, 그들이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의미는 세 가지 정도로 말이나 글 속에 있는 내용, 또는 가치나 중요성, 뜻이나 의도, 이렇게 다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글자를 쓰고 언어 생활하는 건 다 의미 전달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참 인간이 언어를 사용해서 의미를 갖고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될 수가 있고, 이 의미를 사용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전할 수도 있고, 책도 만들고, 시도 쓰고, 다 하는 게
동물과 다른 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정말 대단한 거죠. 이거 언어라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은 언어야말로 인간이 개발한 가장 확실한 것, 가장 확실한 소통수단이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다. 모든 문명의 발전도 이 언어 생활에 있다.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절대시하는 이론을 언어중심주의라고 그럽니다. 또 이 언어를 움직이는 역할을 누가 하냐? 그건 이성, 우리 사고방식, 이성의 삶, 이성중심주의라고도 그럽니다. 또 언어를 절대적으로 중요시하는 문명을 가리켜서 모더니즘이라고 말합니다. 막 기계문명이라든지 과학문명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명이 언어의 어떤 절대성을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보다 더 확실한 게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좀 더 이걸 언어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언어가 그렇게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점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언어는 그렇게 확실한 소통 수단인가? 언어 표현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의미의 이론엔 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언어 하면 지시설, 언어 표현의 의미를 그 표현의 실제와 지시하는 대상물이 일치한다. 예를 들어서 개. 그 실제 개를 사과 하면 그 사과 아니에요. 그게 1대1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고 우리는 사과 하면은 머릿속으로, 사과 실물이 있는 거요. 사과 하면 사과라는 실물이 딱 떠올라요. 그러니까, 사과하면 누구나 다 알아듣죠. 사과, 그 빨간 거고 이런 거. 그럼, 용 하면 뭐예요? 용은 뭐예요? 이건 상상이니까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언어가 가장 확실한 것이고, 그 말 속에는 그 사물이 그대로 일치한다고 생각하는데, 용 하면은 글쎄, 용이 어떻게 생겼을까? 뭐 그림 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뭘까? 이거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용 이렇게 되면 확실치가 않아요. 자, 두 번째로 그래서 또 그러니까 글자고 뭐고 내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지시설이라고 하는데, 근데 마음은 사람마다 또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만일 지금 용도 얘기했지만 용 했는데 사람마다 그 용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형상이 다 달라요. 그거 완전치가 않은 거죠. 자, 그런 문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개념적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세 번째는 그게 아니다.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실제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런 것을 우리는 반응설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다 소용없는 소리다. 문장마다 다 문장을 봐야 그 언어가 정확하다. 그러니까 문장마다 예를 들어서 길 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길은 때로는 어떤 인생길도 되고 들길도 되고 또는 방법도 될 수 있으면 그 문장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언어라는 게 가장 확실한 것 같은데 상당히 불완전한 부분도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상에서 보듯이 언어의 의미란 사전적 상식적으로 보면 가장 확실한 것 같으나 막상 실제 언어 생활에서 또는 의미 전달에서 보면 많은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신은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1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비유법입니다. 어떻게든지 그 언어의 의미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합니다. 야, 그 사람 어떻게 생겼냐? 그 사람 부처같이 생겼어. 그럼 좀 더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부처를 비교하면 좀 더 확실해져요.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 막연하죠. 부처같이 생겼어. 그 사람 바로 암흑의 삼촌 같아. 삼촌, 그거 비교하면 확실해져요. 그게 바로 비유법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리듬이라는 보조장치를 통해서 의미의 정확한 표현 또는 효과적인 전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를 이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듬이 의미에도 작용한다. 그러니까 감동만,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언어 소통하는데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작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듬의 의미작용 보기. 첫째, 리듬은 시적 소재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한다. 여러분 잘 아는 김소월의 금잔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럼 금잔디를 한번 볼까요? 잔디 잔디 금잔디 심심산천에 붙은 불은 가신님 무덤가의 금잔디. 자, 우선 여기까지. 나한테서 왔나? 아이고 참 이런. 여기서 잔디 잔디 금잔디 심심산천에 붙은 불은 가신님 무덤가의 금잔디. 여기까지 보십시다. 보면은 아니 잔디 한 번만 해도 될 것을 잔디 잔디 또 금잔디 심심산천에, 이 심심산천에 붙은 불도 잔디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신님 무덤가의 금잔디, 그것도 금잔디예요. 그러면 잔디, 잔디, 금잔디, 잔디를 몇 번 얘기한 거예요? 5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5번, 동일한 어떤 것들을 5번 반복했다. 그게 리듬이에요. 그러니까 리듬에 틀림. 그래서 그렇게 한 번 해도 될 것을 계속 하니까 마음이 움직여요.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한 번 해도 될 것을 5번이나 함으로써 듣는 사람, 읽는 사람이 어때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금잔디에 대해서 강한 집착을 갖고 있나를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그만큼 금잔디 의도, 그냥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다 더 강하게 드러난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한 번 해도 될 것을 몇 번 반복한다. 반복하면 이것은 그냥 음악적으로 반복 형식이다, 그러게 리듬이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훨씬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잔디 잔디 금잔디 심심산천에 붙은 분 가시님 무덤가의 금잔디 이렇게 함으로써 말하고 하자 하는 의도도 확실해지고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도 보다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봄이 왔네, 봄빛이 왔네, 버드나무 끝에도 실가지에 봄빛이 왔네, 봄날이 왔네, 심심산천에 금잔디. 이것도 보면은 봄이 왔네, 봄빛이 왔네, 봄빛이 왔네, 봄날이 왔네. 결국 봄이 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봄이 왔네, 봄빛이 왔네, 버드나무 끝에도 실가지에 봄빛이 왔네, 봄날이 왔네, 심심산천에 금잔디. 이걸 보면은 이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결국 결론은 뭐예요? 봄이 왔다. 그 얘기죠. 봄이 왔다는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리듬은 시적 소재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뚜렷해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복이라고 하는 말로만 그냥 해석, 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리듬은 오히려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다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다. 두 번째, 리듬은 시적 의미를 더 강렬하게 한다. 그것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개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이것도 님은 같습니다. 한 번만 해도 될 것을 점층적으로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개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님이 갔는데 어떻게 갔냐? 보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 떠났어, 이렇게 한마디로 끝날 수 있는 얘기를 떠났어가 아니라 님은 갔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죠?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가지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것을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님이 떠난 그 애절함, 그 가기 싫은 것을 억지로 가는 그 애절함이 강렬하게 느낀다. 이거 한마디만 했으면 그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님이 갔다는 의미를 보다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다. 의미를. 그래서 단순히 마음을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듬은 마음도 움직이지만 뜻도 강렬하게 드러낸다. 산산이 부서진 일이며 허공 중에 헤어진 일이며 불러도 주인 없는 일이며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부서진 일이며 헤어진 일이며 주인 없는 일이며 내가 죽을 이름이여. 이것도 이름이 한 번만 해도 될 것이 지금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가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진실로가 2번, 3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건 음악적으로 보면 리듬이지만 그만큼 여기는 중요하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듬이라고 하는 이렇게 반복하는 게 단순히 기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왜 같은 말을 반복하냐? 그 단순히 음악적 효과를 드러내기 위해서냐?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만큼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언어라는 게 그렇게 완벽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 해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다양하게 반복해서 보다 더 확실하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리듬의 기능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리듬은 어떤 시적 대상의 의미를 등가적인 의미를 통해서 다양하게 창조한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꽃 하면 뭐예요? 이것을 산문적으로 생각하면 꽃도 그 식물이고 국화꽃도 있고 뭐 장미꽃도 있고 뭐 무슨 꽃도 있고 뭐 꽃. 그렇죠. 우리는 보통 꽃 하면,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봐야 예쁜 꽃, 아름다운 꽃, 노란 꽃, 빨간 꽃, 하얀 꽃, 거기까지 나가겠죠. 그래서 뭐 아름다운 꽃, 좋은 꽃, 향내나는 꽃, 여기까지는 얘기가 됩니다. 그 이상은 더 나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국화꽃 한 송이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그것뿐일까요? 그러니까 국화꽃은 가을에 핀 꽃이다. 국화꽃을 보고서 노랗다. 색깔이 노라니까 보기 좋다. 또는 너 보기 좋고 향기도 있구나. 그 정도의 뜻이라면은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물을 껍데기만 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끝나고 말아요. 이거 정말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기하고 사는 남편이 어느 정도 인물이지, 또는 아내가 어느 정도,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껍데기만 보고 평가하고 평생 살고 간다면 이거 헛사는 거지 뭡니까 이거. 그 꽃을 보고 아 빨갛다, 노랗다, 파랗다, 아름답다, 향기롭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끝나버리면 인생 껍데기만 살고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보고 그냥 상식적으로 사물을 보고 아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그렇게 단답식으로만 아까 말한 것처럼 1대1 그걸로 완벽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완벽하지 않은 언어 생활, 그것을 보다 더 깊게 심화시키는데 뭐가 그 역할을 하느냐? 자, 박두진이 꽃이라는 시를 썼어요. 그럼 여러분들 박두진은 꽃을 뭐라고 썼을까요? 그 꽃의 의미 아름답다, 뭐다, 국하다, 뭐다. 그런데 이 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먼 해와 달의 속삭임. 이 꽃을 보고 이 꽃이 뭐냐? 이 꽃은 먼 해와 달의 속삭임입니다. 감이 잡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꽃이 해와 달의 속삭임이라니 거기까지 갔나? 만일 여러분들이 꽃을 보고 야 이건 해와 달의 속삭임이다. 그 정도의 경지에 들어가면 그 도사 아닙니까? 그게 신의 경지 아닙니까? 그 정도 돼야 초월한 경지지. 이거 꽃을 보고 이거 국화꽃이구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의 역할이라는 것이 시인의 이 창조적인 상상력이라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껍데기 사물을 보다 깊게 신비롭게 이렇게 창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는 해와 달의 속삭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꽃을 보고 비밀한 울음, 또 비밀한 울음이다. 한 번만에 어느 날에 아픈 피 흘림이다. 야, 이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먼 별에서 별의로이 길석 위에 떨어진 다시는 못 돌아올 엇갈림의 핏방울이다. 이 정도 경지까지 가야 이게 정말 고급 시란. 그러니까 꽃이라는 언어의 의미를 이렇게 속삭임, 울음, 피 흘림, 핏방울 여기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다양하게 늘어놓음으로써 자 이런 것을 읽으면 꽃이 얼마나 대단한 신비로운 존재냐 하는 것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그게 의미를 확장하고 심화시킨 것이죠. 어떤 존재의 대상의 의미를 확장하고 심화시킨다. 그게 누가 한다? 그게 바로 시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문화가 발전하려면 이렇게 새로운 언어를 어떤 사물의 의미를 개척하는 새로 개발해내는 그런 시인들이 많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영국이 유명해질 것이 바로 그 아주 해적놈들이 그렇게 신사가 된 것은 셰익스피어의 위대한 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그렇게 정말 좀 세련된 나라로 바뀐 것도 괴테 같은 그런 시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 많은 훌륭한 시인들의 시를 보면 이야 어떻게 이렇게 썼냐 이렇게 되고 감동하면서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여기서도 뭐 해와다니 속삭임 한마디로 할 수도 있죠. 근데 비밀한 울음, 아픈 피 흘림 또는 엇갈림의 빗방울 이렇게 반복적으로 다양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대상의 의미를 보다 넓게 깊게 열어가고 창조한다. 그리고 바로 그 어떤 그 리듬의 기능이 거기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리듬을 통해서 대립적 리듬을 통해서 의미를 보다 또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옛날부터 해온 이걸 대조법이라고 합니다. 또 대구법이라고 해요. 한시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 대구법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바로 시편 같은 것이 아주 대구법을 잘 쓰고 있습니다. 산은 높되 물은 깊다 뭐 이런 거 이게 대구법입니다. 그러니까 산을 설명하는데 산이 높다 이거보다는 산은 높고 물은 깊다 대조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더 산이 높아지죠. 그래서 색상대비.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이 그런 대구법을 통해서 또 어떤 말하고자 하는 뜻을 더 강조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도 보면은 그 산토 고윤을 강한 말리풍 이랬습니다. 산토 산은 애로운 달을 토하고 강은 말리의 바람을 품었다. 거기도 있지만 재밌는 게 이율곡 이 선생이 8살 먹었을 때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그 시에 이렇게 정말 도가 텄어요. 그 대구법을 잘 썼습니다. 산은 애로운 달을 토하고 강은 말리의 바람을 품었다. 얼마나 멋있는 시입니까? 근데 여기 보면 산 밑에는 강, 애로운 말리, 달, 바람, 토하고 품었다. 이렇게 언어들을 이렇게 상반된 언어를 배치하면서 훨씬 뜻을 더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있다. 그 성경에서도 그 대구법을 쓴 게 많아요. 뭐 성경에 그 심한 그런 것이 아니라 문장이 자신 대구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성경의 이 종교적인 언어의 공통점은 성인들의 언어의 공통점이 그겁니다. 선과 악을 대비시키는 논리죠. 이야기가 늘 선과 악을 그래서 악인은 서인은 착하게 살아 악한 자는 벌받고 선한 자는 이런 그 선과 악의 대비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선을 강조하는 그런 언어가 사실은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그런데 뭐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불교도 그렇고 다른 뭐 논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대구 그런 대조법을 씁니다. 여기서도 그 아주 대표적인 대구법이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반복법입니다. 이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할 이게 다 복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가 같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맞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비유법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반대로 대구법.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동안 선인들에 대한 얘기를 써놓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하도다. 비유법.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종합. 그래서 마지막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과 악인을 아주 적나라한 대구법, 대조법으로 썼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이거 뭐예요?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그러니까 껍데기와 알맹이. 껍데기와 알맹이.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는 남아라. 아니, 그러니까 대조법입니다.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날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와 알맹이. 근데 이제 ABA, ABA 이렇게 해서 결국 껍데기는 가라는 것을 알맹이와 대조시키면서 더 강조시킨 것이죠. 껍데기는 가라는 것을 보다 더 강력하게 드러내려고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시에 AAP의 형과 AAP의 의미 리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님, 사촌, 형님. 그럼 이제 AAP. 사러리 났다. 청산에 사러리 났다. 이런 것도 있죠. 아리랑, 아라리. 이런 거 다 AAP 형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이런 거 봅시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어머니 가장 어여쁜 아들 나는 왕이로소이다. 내가 왕이다 이거요. 이건 1920년대에 홍사용의 시 나는 왕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참 집에서는 내가 왕이죠. 한국인은 이 나라의 왕이요. 근데 이제 일제하에서 이제 얘기입니다. 나는 왕이로서다. 나는 왕이로서 어머님의 가장 어여쁜 아들. 나는 왕이. 내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최고 왕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애타게 하는데 여기서는 결국 나는 왕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3번 반복하고 대조적 거기다가 이제 어머님의 가장 어여쁜 아들을 집어넣었어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시 꽃이 피네. 이것도 꽃이 핀다. 산에는 꽃 핀다는 얘기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에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것을 리듬 해서 3음보다 3, 4조다 맨 글자 수로만 따지려고 해요. 물리적으로만 이것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리듬의 본질은 단지 마음만 움직이고 글자 수만 따져서 하는 그런 기교가 아니다. 기술이 아니다. 오히려 이 리듬을 통해서 의미를 더 보다 강화시키고 확장하고 심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리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일반 산문보다는 시의 문장이 훨씬 더 우리들에게 감동적이고 또 그 뜻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기도 하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리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